2011년 서울역 광장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노숙인이 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따뜻한 캔커피 한 캔을 건네는 신사의 손을 잡고 승합차에 올라탄 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년 후 그 남자는 다시 서울역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20억 원의 빚이 올라앉아 있었고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그를 사기범으로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1년 서울역 광장. 도시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는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며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군가는 출장길에 올랐고 누군가는 고향을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으며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서울 땅을 처음 밟기도 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시계탑은 쉼없이 초침을 돌리며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장을 상징하듯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시계탑 아래 신문지 한 장을 덮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운 이들에게 시간이란 그저 무의미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었고 시간은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지루한 줄서기와 다름없었습니다. 준혁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산업단지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직원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일했고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내와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책상과 의자들은 전국의 학교와 사무실로 팔려나갔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원만하여 사업은 조금씩 성장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준혁의 성실함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준혁의 얇은 마진을 순식간에 잠식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거래처였던 가구 유통업체가 느닷없이 부도를 선언하면서 수억 원의 외상 대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연쇄도산의 도미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운영하던 공장에 원자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준혁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으며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정신을 차렸을 때 준혁은 이미 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조차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곳에 다다른 것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준혁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2011년의 겨울은 유독 길고 잔인했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칼바람은 준혁의 살갗을 애는 듯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행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아예 준혁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구걸을 해본 적 없던 준혁이었지만 며칠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역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영원히 도태되었다는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이끌던 남자가 이제는 휴지통을 뒤져먹을 것을 찾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준혁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날 밤도 준혁은 역 뒤편의 으슥한 골목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건물 틈새를 찾아 자리를 잡았지만 이빨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광장의 밤은 철저한 양육강식의 현장이었기에 낯선 발소리는 곧 위협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가온 남자는 준혁이 예상했던 부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많이 춥지요? 남자는 준혁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경계의 눈빛으로 남자를 올려다보았지만 며칠간의 굶주림과 추위가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자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강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는 민간 구호단체의 운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데서 얼어 죽을 셈입니까?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가시면 깨끗한 잠자리와 따뜻한 밥이 있습니다. 샤워도 할 수 있고요. 강 실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까지 약속했습니다.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준혁에게 그 제안은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신이 내려준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준혁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절망 속에서 내미는 손길을 거부할 만큼의 힘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강 실장이 안내하는 검은색 승합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은 히터가 가동되어 따뜻했고 뒷좌석에는 준혁처럼 초췌한 행색의 남자 2명이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제안을 받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서울역 광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준혁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계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자유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방금 탄 것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인간 준혁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반납하고 범죄 조직의 금융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지옥행 열차였다는 것을 준혁은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는 서울역 광장을 빠져나와 복잡한 골목길 사이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고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 사이는 어느새 흐릿한 가로등 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량은 서울역 인근의 오래된 시장 골목을 몇 번이고 돌아 들어갔는데 마치 의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게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준혁은 옆자리에 앉은 남자들과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그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강 실장은 운전석 옆에 앉아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주고받을 뿐 뒷좌석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량이 멈춰선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1층에는 불이 꺼진 철물점이 있었고 그 옆으로 좁은 계단이 지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먼저 내려 계단을 가리키며 손짓했고 준혁과 함께 탔던 남자들은 마치 이미 여러 번 이 과정을 겪어본 듯 아무런 저항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혁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지하 공간을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하 문을 열자마자 준혁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와 깨끗한 침대를 기대했던 그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온 것은 수십 명의 노숙인들이 내뿜는 찌든 담배 연기와 쿰쿰한 채취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은 저마다 구석에 웅크리거나 낡은 소파에 걸터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체념과 공포만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등 뒤에는 건장한 사내 2명이 출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다방의 가장 안쪽 상석이라 할 수 있는 자리에는 한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짧게 깎은 머리에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 컴퓨터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재떨이에는 피우다 만 담배가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 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강 실장이 조 사장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보고했고 조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혁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 사장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런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장에서 가축을 고르는 상인처럼 준혁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리게 한 뒤 치아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어서 준혁의 손을 집어들어 손바닥에 굳은 살을 확인했고 얼굴 피부와 눈동자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혁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감히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사장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준혁의 육체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증 내놔. 조 사장의 첫마디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주민등록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조 사장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곧바로 앞에 놓인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잠시 후 화면에는 준혁의 과거 금융거래 기록과 현재의 신용 점수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인지 준혁은 알 수 없었지만 조 사장은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화면을 살폈습니다. 신용이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군. 조 사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의 과거 사업자 등록 기록과 법인 운영 이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사업은 망했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준혁은 단순한 개인 대출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조 사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옆에 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 친구 법인 설립하고 거액 대출 돌리기에 딱 좋겠어. 사업 경험도 있고 서류상으로 보면 아직 쓸모가 많아.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 사장이 강 실장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두툼한 봉투를 툭 던져주는 장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실장은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받아 챙겼고 조 사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지하 다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인가에 팔려왔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내밀어진 따뜻한 커피 한 캔, 그것은 미끼였고
준혁은 그 미끼를 덥석 문 물고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사장은 준혁의 주민등록증을 서류 뭉치 사이에 끼워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신분증은 내가 보관한다. 여기서는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마음대로 쉬면 안 돼. 알겠나?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곳이 대체 어딘지, 자신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던 사내의 주먹이었습니다. 복부를 강타당한 준혁은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토해냈고, 조사장은 그런 준혁을 내려다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밥은 먹여줄 테니까. 준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방 구석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노숙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한때는 준혁처럼 이곳에 끌려와 같은 과정을 겪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준혁은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다방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버려진 이들의 신용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도축 순서를 정하는 신용 도축장의 대기실이었습니다. 준혁은 비로소 자신이 거대한 범죄 기계의 소모성 부품으로 팔려왔음을 깨달았지만 출구는 이미 건장한 사내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된 뒤였습니다. 지하 다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새벽 조직원들은 준혁을 포함한 서너 명의 노숙인을 다시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차량은 서울 외곽을 벗어나 경기도 방면으로 한참을 달렸고 창문에는 검은 필름이 덧씌워져 있어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멈춰선 곳은 낡은 상가 건물이 즐비한 외진 산업단지였습니다.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간판이 떨어져 나간 빈 점포들이 을씨년스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준혁을 건물 뒤편의 좁은 통로로 안내했고 녹슨 철문을 열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준혁은 이곳이 어젯밤의 다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복도를 따라 양쪽으로 좁은 쪽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 방의 문에는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복도 천장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으며 복도 끝에는 건장한 사내 2명이 의자에 앉아 출입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안쪽에서 합판으로 못질되어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형광등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으며 시간의 감각마저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은 준혁을 복도 중간쯤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작은 세면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방에서 준혁은 앞으로 몇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직원은 문을 닫기 전에 준혁에게 간단한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허락 없이 방을 나서면 안 되고 다른 수용자들과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며 오직 조직이 시키는 일에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것이냐고 묻자 조직원은 비웃음을 흘리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곳에는 준혁 외에도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준혁처럼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주변에서 끌려온 노숙인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몇 달째 이곳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는 준혁보다 며칠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는데 감시 카메라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처참하게 두들겨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암묵적으로 전해지면서
누구도 감히 저항의 의지를 내비치지 못했습니다. 조직은 준혁을 곧바로 대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굶주리고 헤맨 노숙인 특유의 위축된 분위기와 초췌한 외모로는 은행 창구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게 필요한 것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세탁된 우량 직장인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빌드업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조직은 먼저 준혁을 그들이 미리 설립해둔 유령 회사의 상무이사로 등록했습니다.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지만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계획된 신용 세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은 3개월에 걸쳐 준혁의 법인 계좌로 매달 고액의 월급을 입금하고 4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처리되었고, 이로써 금융 시스템상에서 준혁은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건실한 중소기업 임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허위였지만 서류만 놓고 보면 어느 은행에서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직은 이미 수십 번 이상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탁해왔고, 금융기관의 허점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노련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하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직이 준비한 대본을 외워야 했습니다. 대본에는 은행 직원이 직업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대출 용도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표정을 지으며 답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준혁을 상대로 모의 면접을 실시했고, 대답이 어눌하거나 표정이 부자연스러우면 가차없이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준혁은 배우처럼 연기를 익혀야 했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단 한 끼, 그것도 차갑게 식은 김밥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조직은 의도적으로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하여 수용자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감히 불평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것은 조직이 휘두르는 또 다른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반항의 기미를 보였을 때 조직원은 아무런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준혁의 아내와 2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조직원은 사진을 준혁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치거나 입을 열면 이 사람들 목숨은 보장 못해. 그 순간 준혁의 모든 저항 의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맞고 죽는 것은 감수할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까지 해가 미칠 수 있다는 공포는 준혁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조직은 육체적인 폭력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수용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고립과 심리적 압박을 통해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같이 반복되는 협박과 굶주림 속에서 준혁은 점점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직의 지시에만 복종하는 로봇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조직이 원하는 완성된 상품의 모습이었습니다. 2012년 봄, 지하실에 갇힌 지 석 달이 지나자 준혁의 서류상 신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융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준혁은 더 이상 사업에 실패한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4대 보험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한 납세자였으며 신용 등급 역시 대출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까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조 사장은 준혁의 신용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본격적인 사장님 세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법인을 설립해 기업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큰 돈을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유통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는 준혁의 이름이 올라갔고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인감, 통장까지 모든 것이 준혁의 명의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준혁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결정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조 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맡았고 준혁은 그저 겉모양만 갖춘 허수아비 대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준혁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이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후 조직은 더욱 정교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세탁 자금을 이용해 준혁의 법인 계좌로 수억 원의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과정을 수개월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이 거래들은 마치 실제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처럼 보이도록 치밀하게 위장되었고 허위 세금 계산서와 가짜 거래 명세서가 뒷받침되었습니다. 몇 달간의 작업 끝에 준혁의 회사는 서류상으로 전년도 매출 20억 원의 우량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조회해도 건실한 재무 상태를 자랑하는 모범적인 기업이었고 누가 봐도 대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준혁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직원이 운전하는 최고급 독일제 세단이 지하실 앞에 도착했고 준혁은 말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가로질러 임대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무실에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 컴퓨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실제 기업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조직이 일당을 주고 고용한 가짜 직원들이었고 실제로는 아무런 업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이 허구의 무대에서 대표이사 역할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안쪽의 대표 집무실에 앉아 서류에 결제 도장을 찍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평범한 업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계약서, 가공의 매출을 증명하는 장부들이 매일같이 준혁의 책상 위에 쌓였고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도장을 찍을 때마다 준혁은 자신의 발목에 족쇄가 하나씩 더 채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준혁은 조직원들과 함께 근처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이 차려진 테이블에서 준혁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차가운 김밥 한 줄로 연명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호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준혁은 단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언제나 조직원 두세 명이 비서나 수행원인 척 따라붙었고 그들은 준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준혁이 잠시라도 딴 생각에 빠지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면 그들은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준혁의 허벅지를 날카롭게 꼬집으며 조용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은 미리 외운 대본대로 회사의 성장 전략과 대출 용도를 설명해야 했고 은행 직원들의 질문에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변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눌한 대답을 하거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면
돌아가는 길에 조직원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준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은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자신이 진짜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연기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고급 세단을 타며 강남의 거리를 누비는 준혁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CEO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피 아래에서 준혁은 그저 도축장에 끌려가기 전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강제로 사료를 먹이는 가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범죄의 방패막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혁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도장이 찍힌 수백 장의 허위 서류들이 그를 공범으로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면 가족이 위험해지고 고발하면 자신이 횡령범으로 몰릴 것이 뻔했습니다. 조직이 쳐놓은 덫은 그토록 치밀했고 준혁은 그 덫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법인 계좌에 완벽한 가짜 매출 기록이 쌓이고 회사의 신용 등급이 대출 승인에 충분한 수준까지 올라가자 조 사장은 마침내 1차 도축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본격적인 수학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은 실시간 신용정보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정보가 곧바로 다른 은행에도 공유됩니다. 따라서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직후 B은행에 가면 추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직은 이 전산망의 시간차를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조 사장은 준혁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전국 각지의 시중은행 지점 10여 곳에 동시에 투입하는 이른바 전국 동시 폭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각 피해자에게는 2~3명의 조직원이 붙어 감시와 지원을 담당했고 모든 팀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은행 창구에서 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철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작전 당일 새벽 조 사장은 지하실에 모든 팀을 소집하여 마지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대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안까지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준혁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지만 조직원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준혁은 강남의 대형 시중 은행 지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어느 모로 보나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운 겉모습 뒤로 준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확히 10시 정각에 맞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전국 각지의 다른 은행 지점에서도 동일한 작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준혁은 미리 외운 대본대로 침착하게 대출 신청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매출 증빙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직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며칠 전 이미 은행의 실사팀이 준혁의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었는데 그때도 가짜 직원들의 완벽한 연기가 실사팀의 눈을 가렸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회의실에서 열린 미팅,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실제 기업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기에 실사팀은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대출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서류상으로 완벽한 우량 기업이었고
대표이사인 준혁의 개인 신용 등급 역시 대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최종 승인 서류를 내밀었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순간 준혁은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고 몇 분 후 준혁의 법인 계좌에 첫 번째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의 다른 은행 지점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용정보가 전산망을 통해 공유되기 전에 짧은 시간차를 이용해 조직은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준혁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세 곳의 주력은행에서 총 12억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조직은 미리 준비해둔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12억 원 전액이 수십 개의 해외 차명 계좌로 분산 송금되었고 준혁의 명의로 된 법인 계좌는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번개처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은행 창구를 나선 준혁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고 조직원은 노트북으로 송금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조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 사장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는 고스란히 준혁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거대한 채무가 그의 이름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고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오로지 빚만 남은 것입니다. 그날 밤 조 사장은 지하실로 돌아온 준혁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름진 삼겹살이 연기를 피우며 구워지고 있었고 소주병 몇 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에 갇힌 이후 처음으로 허락받은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준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조 사장이 직접 소주잔을 따라주었습니다. 고기를 집어 입에 넣는 준혁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조 사장은 건배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절반 왔어. 남은 건 자동차랑 휴대폰이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준혁은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억 원의 대출로도 모자라 자신의 명의에서 쥐어짤 수 있는 것은 전부 쥐어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준혁은 소주잔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자신이 파멸의 벼랑 끝으로 한 발짝씩 등 떠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삼겹살의 고소한 냄새와 소주의 알싸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만찬의 씁쓸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조 사장이 말한 자동차의 의미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분명해졌습니다. 대출 실행 다음 날 준혁의 대출 정보는 곧 금융권 전산망에 반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연체 기록이 등록되면 준혁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어떤 금융거래도 불가능해집니다. 조직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이 짧은 골든타임 안에 준혁의 명의에서 쥐어짤 수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조 사장은 2차 도축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고가의 수입 자동차였습니다. 그날 오전 준혁은 다시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조직원들이 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은 서울 강남의 대형 수입차 전시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유리로 된 쇼룸 안에는 번쩍이는 독일제 고급 세단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조명 아래에서 매끈한 차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영업사원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혁의 복장과 함께
온 수행원들의 모습을 본 영업사원은 대형 계약의 냄새를 맡았는지 더욱 공손한 태도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미리 외운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거래처 임원들을 의전할 차량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어떤 모델을 원하느냐고 묻자 옆에 서 있던 조직원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최고급 모델로 4대 정도요. 전액 할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업사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당 1억 원이 훌쩍 넘는 차량을 4대나 한꺼번에 구매하겠다는 고객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은 곧바로 매니저를 불렀고 VIP 상담실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계약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상담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태연한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을 보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신용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니저가 준혁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전산에 입력했고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준혁의 법인은 이미 거액의 은행 대출을 정상적으로 실행한 검증된 우량 기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실행한 12억 원의 대출이 오히려 준혁 회사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매니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할부 승인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추가 서류도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세탁된 준혁의 신원은 고가의 수입차 4대를 구매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준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독일제 세단 4대, 총 금액 5억 원이 넘는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영업사원과 매니저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차량 출고일은 불과 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준혁은 전시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쇼룸의 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방금 계약한 차들이 보였지만 그 차의 운전석에 자신이 앉을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준혁은 서울과 경기도 전역의 수입차 전시장을 돌았습니다. 한 곳에서만 대량 구매를 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에 조직은 여러 전시장에 나눠서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준혁의 명의로 계약된 수입차는 총 4대에 달했고 할부 원금만 해도 5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물론 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준혁 자신이었지만 차량이 자신의 손에 들어올 일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차량 출고일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적한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탁송 차량에 실려온 새 차들이 창고 앞마당에 내려졌습니다. 공장에서 갓 출고된 차들은 비닐 보호막이 아직 붙어 있었고 새 차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차량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자신의 소유였지만 운전석에 앉아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차량이 내리자마자 원래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둔 위조 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각 차량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작물 매입자들에게 넘겼습니다. 대당 1억 원이 넘는 최신형 고급 세단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갔고 그 대가로 건네지는 현금 뭉치들은 고스란히 조 사장의 부하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차량 4대가 모두 처리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2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손놀림은 그만큼 익숙하고 능숙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끝나고 창고가 텅 비자 조직원 하나가 준혁에게 봉투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얇은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세어보니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비야. 아꼈어. 조직원은 비웃음을 흘리며 차에 올라탔고 준혁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했지만 손에 쥔 것은 10만 원짜리 수고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할부금 고지서가 준혁의 이름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화려한 수입차의 서류상 소유주였지만 실제로 준혁은 지하실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빵 하나를 사 먹을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준혁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나마 남아있던 탈출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12억 원의 대출에 5억 원의 차량 할부까지 이제 준혁의 머리 위에는 거의 20억 원에 달하는 빚이 올라앉았습니다. 이 잔혹한 레이스에서 탈출할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준혁은 깊은 절망의 늪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준혁의 신용정보는 마침내 금융권 전산망 전체에 공유되었습니다. 12억 원의 대출금 연체와 5억 원이 넘는 차량 할부금 미납 기록이 동시에 등록되면서 준혁의 신용 등급은 단숨에 최하위인 10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준혁의 이름으로는 단돈 100원조차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발급도 휴대전화 할부 구매도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에서 준혁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장의 사전에 낭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이 바닥난 준혁에게서 더 이상 대출을 뽑아낼 수는 없었지만 아직 쥐어짤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장은 준혁에게 마지막 디지털 도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휴대전화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선불요금제나 특정 조건의 후불요금제로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고 조직은 이 틈새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 시내 곳곳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리점에서 한꺼번에 여러 대를 개통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에 조직은 수십 곳의 대리점을 나눠서 공략했습니다. 준혁은 각 대리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통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어떤 곳에서는 보급형 기기를 개통했습니다. 대리점 직원들 중 일부는 같은 사람이 단기간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의아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작업 끝에 준혁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30대가 넘었습니다. 대리점에서 막 개봉한 새 휴대전화들이 상자째로 조직의 아지트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기들의 운명은 정상적인 통신 기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직원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각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해냈습니다. 전화기 본체는 따로 모아두었고 유심칩만이 담긴 작은 봉투들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놓였습니다. 이 유심칩들은 곧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갈 것이었습니다. 준혁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들은 이제부터 온갖 범죄에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번호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사칭하며 돈을 요구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 상담 전화로 사용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발신 번호를 추적하면 결국 준혁의 이름이 나올 터였고 그 모든 범죄의 책임은 준혁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조직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면서 대포폰을 유통해왔고 준혁은
그 범죄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이 끝난 후에도 준혁의 고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직은 준혁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또 다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준혁은 지하실 한쪽에 마련된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고 조직원이 불러주는 수백 건의 본인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받아 입력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인증번호들을 통해 준혁의 명의로 수백 개의 온라인 게임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계정, SNS 계정, 각종 앱 서비스 계정까지 준혁의 이름은 인터넷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은 이렇게 만든 계정들을 이용해 수천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소액 결제를 남발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은 모두 준혁의 이름으로 청구될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인증번호를 입력하면서도 그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감시하는 조직원의 눈빛, 그리고 언제든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협박이 준혁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준혁의 휴대전화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전화는 격앙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문자는 사기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분노에 찬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보내는 출석 요구 문자였습니다. 사기, 명예도용, 불법 도박 방조 등 온갖 혐의로 준혁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들로 인해 대한민국 통신망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착취가 끝나자 조사장은 뒷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의 명의로 세워진 유령 회사는 폐업 처리되었고 사무실에 있던 모든 서류와 컴퓨터는 증거인멸을 위해 소각되었습니다. 가짜 직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고 강남의 그 화려했던 사무실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조직은 자신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면서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폐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혁은 지하실의 작은 세면대 위에 걸린 깨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1년여 전 서울역 광장에서 강 실장의 손에 이끌려 승합차에 올라탔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푹 꺼진 눈, 깊게 패인 주름,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까지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준혁은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한때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남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범죄의 꼬리표가 덕지덕지 붙은 유령 같은 존재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13년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지하실에 갇힌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운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던 준혁에게 조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설명 없이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고 복도를 지나 지하실 출구로 향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밤에 지하실 밖으로 불려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자신의 쓸모가 다했으니 처리하려는 것은 아닐까, 산속 어딘가에 암매장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지하실 밖에는 익숙한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서울역 광장에서 준혁을 지옥으로 데려왔던 바로 그 차량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준혁을 뒷좌석에 밀어 넣었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를 후쳤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1년간의 경험으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도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빗물에 젖은 차창에 번지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백화점의 간판, 지하철역 입구,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 우뚝 솟은 시계탑까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산속의 외진 곳이 아니라 바로 서울역 광장이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강 실장의 손에 이끌려 떠났던, 그리고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준혁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빗물이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로 준혁의 몸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준혁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낡은 배낭 하나를 준혁의 가슴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 누구에게라도 입을 놀리면 그날로 내 가족 제삿날인 줄 알아. 준혁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비록 아내와는 이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지만 두 아이만큼은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네 명의로 된 빚이 20억이야. 수사기관에 신고한들 걔네들도 너를 공범으로 볼 거다. 누가 네 말을 믿겠어? 또 다른 조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얌전히만 있으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괜히 영웅 노름하려다 가족까지 망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조직원들은 차에 올라탔고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후미등의 붉은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준혁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누운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눈에 들어왔지만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머리 위로 서울역 시계탑의 시침이 묵묵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준혁은 마치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준혁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이빨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1년 전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외투 한 벌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그리고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년간 조직을 위해 20억 원이 넘는 범죄에 동원되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은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퇴직금이었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역 광장의 처마 밑으로 걸어갔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이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 캔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후볐습니다. 처마 밑에는 이미 몇 명의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준혁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1년 전에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준혁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불운한 가장이었습니다. 신용은 바닥이었지만 적어도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2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과 할부금 채무가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체납된 세금만 해도 수억 원이었고 전국의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가 수십 통에 달했습니다. 사기, 횡령, 명예도용, 보이스피싱 방조 등 온갖 혐의가 그의 이름 석자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태의 사회적 처형이었습니다. 지하실에 갇혀 있을 때는 적어도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악몽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혁 앞에 놓인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채무의 수렁과 형사처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사회로 돌아왔지만 사회는 그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회의 눈에 준혁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준혁은 광장 건너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고 우산을 쓴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저들과 자신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존재였습니다. 준혁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킥킥거림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광소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준혁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은 어느 순간 통곡으로 바뀌었고 준혁은 무릎을 꿇은 채 빗속에서 오열했습니다. 시계탑의 종소리가 자정을 알렸지만 그 소리는 준혁의 울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2014년 봄, 서울역 광장에 버려진 지 반년이 넘도록 준혁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조직이 남긴 협박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설령 말한다 해도 누가 믿어줄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채권 추심 전화와 출석 요구 문자에 쫓기는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서울역 인근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던 한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목적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상담사의 진심 어린 눈빛이 준혁의 굳게 닫힌 입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난 강 실장, 지하 다방의 조 사장, 경기도 외곽의 비밀 사육장, 그리고 1년여에 걸친 신용 도축의 전 과정을 상담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준혁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잔인한 수법은 처음 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준혁에게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고 인권단체에서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인권단체 관계자와 함께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수사관 앞에 앉은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인신매매를 당했으며 강압에 의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하실에 감금되어 협박과 폭행을 당했고 가족에 대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반응은 준혁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사관은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고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사관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준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의 이름이 박힌 수십 건의 고소장과 수사 의뢰서가 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기, 차량 할부 사기, 휴대전화 명예 도용, 불법 도박 사이트 방조 등 혐의의 종류만 해도 손에 꼽기 힘들었습니다. 수사관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든 서류에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은행 CCTV에도
본인이 직접 대출 신청하는 모습이 찍혀 있고요. 자동차 계약서에도 휴대전화 개통 서류에도 전부 본인 서명이에요. 준혁은 그것이 모두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협박을 받았고 가족의 안전을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다음 질문이 준혁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정말 강제로 당한 거라면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자동차 전시장에서 계약할 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할 때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이라도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조직원들이 바로 옆에서 감시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시하던 조직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하실의 위치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돈 받고 명예 빌려준 거 아닙니까? 대포통장, 대포폰 만들어주고 수고비 받은 거 아니에요? 준혁은 억울함에 치가 떨렸지만 수사관의 의심을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직은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강남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가짜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지하실이 있던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준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수만 장의 범죄 서류뿐이었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서류들은 한결같이 준혁을 범죄의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준혁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찰은 준혁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분류했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준혁을 대규모 경제범죄의 핵심 공범이자 바지사장으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횡령, 명예도용 등 온갖 혐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지만 변호인조차 준혁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정상 참작을 통한 감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서울역에서의 납치, 지하실에서의 감금, 가족에 대한 협박, 그리고 1년여에 걸친 강제 노역의 과정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판사는 준혁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감금되었다는 지하실의 위치는 어디인지, 협박했다는 조직원들의 신원은 무엇인지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라도 제시할 수 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증거와 절차적 적법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에는 준혁의 서명이 있었고 자동차 계약서에도 준혁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준혁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휴대전화 대리점의 기록에는 준혁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준혁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준혁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는 고스란히 준혁의 몫으로 남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준혁은 패소하여 채권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였던 남자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준혁의 등 뒤로 법원 로비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린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눈물과 호소보다 정교하게 꾸며진 종이 위의 기록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5년 겨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준혁의 삶은 여전히 2011년 그 지하 다방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로 교도소 수감은 면했지만 그것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 되어 있었고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지만 절차는 더디게만 진행되었습니다. 명의 도용으로 얽힌 수많은 민사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었고 세무당국의 체납, 세금, 압류 통지서는 거의 매주 날아들었습니다. 준혁은 지금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크기였고 창문 하나 없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취업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새벽마다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서서 일용직 노동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공장에서 짐을 옮기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한 노동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였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밀린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채권 추심 업체들은 준혁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압류를 걸어왔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끼니는 대부분 편의점에서 사온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이나 무료 급식소의 밥으로 해결했습니다. 가끔 준혁은 서울역 광장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인력사무소가 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장의 풍경은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계탑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역 건물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단장되었지만 그 아래에 웅크린 노숙인들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신문지를 덮고 누운 이들, 종이컵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이들,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이들, 4년 전의 자신과 똑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광장 한쪽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건설 현장에서 일한 뒤라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벤치 끝에 앉아있는 노숙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는데 그것은 따뜻한 음료가 담긴 캔이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년 전 강 실장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어서서 그쪽으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 노숙인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 남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건 덫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발걸음은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버렸습니다. 그가 끼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 남자의 뒤에도 조직이 있을 것이고 준혁이 나섰다가 다시 표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령 경고한다 해도
저 노숙인이 준혁의 말을 믿을까요? 4년 전에 준혁 역시 누군가 경고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내미는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남자는 노숙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그를 데리고 광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녹아드는 것을 바라보며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신용을 도살하여 불을 싸는 이 잔혹한 비즈니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침묵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어딘가의 지하실에서 김밥 한 줄로 연명하며 자신의 이름을 빼앗기고 있는 또 다른 준혁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다가 서류 속에서 범죄자로 기록되고 서류 속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합니다. 서울역의 시계탑은 오늘도 묵묵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아래를 지나가며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시계탑 아래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의 시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시계의 초침은 더 이상 내일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채 끝나지 않는 악몽 속을 맴돌 뿐입니다. 준혁은 오늘도 쪽방의 작은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눈빛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경기도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하던 평범한 저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캔의 따뜻한 커피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준혁에게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서류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일까?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경적만이 공허한 메아리로 쪽방의 벽을 울릴 뿐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오늘 밤도 누군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옥행 열차가 출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 (1991년 12월) 부산항을 떠난 400톤급 어선 태양호에는 20명의 신입 선원이 승선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과 주택자금이라는 달콤한 약속에 속아 배에 오른 그들은 5, 6도를 지나는 순간 자신들이 탈출 불가능한 지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는 강제로 삭발당했고 이름 대신 번호가 붙었습니다. 하루 22시간 노동, 노란 부위와 새 파이프로 가해지는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생오징어를 물어뜯게 하는 끔찍한 처벌. 편지를 쓰다 발각된 19세 소녀는 밧줄에 묶인 채 초주검이 되었고 견디다 못해 바다로 뛰어든 선원은 배의 스크류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이는 사흘간 투망대에 묶여 말라갔고 반란을 계획한 리더는 의문의 사고로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법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인간은 번호가 되었고 죽음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2년간의 악몽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온 한 남자의 증언으로 세상에 드러난 현대판 노예선의 실체. 하지만 법정은 차갑기만 했고 진실은 여전히 심해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1년 초겨울 서울 영등포역 뒷골목은 매연과 가난이 뒤엉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늘어선 판잣집에서는 연탄가스 냄새가 새어나왔고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서 박성호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작지만 알찬 철공소를 운영하며 가족들에게 떳떳한 가장이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공장 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충격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생긴 빚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돈이 순식간에 박성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공장 앞에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고 급기야 집까지 쫓아와 문을 두드리며 협박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피신했고 박성호는 홀로 남아 빚쟁이의 칼날 같은 독촉을 견뎌야 했습니다. 영등포역 근처의 값싼 여인숙에서 숨어 지내던 어느 날 밤 그는 눅눅한 바닥에 굴러다니던 스포츠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경마 결과와 야한 광고들 사이로 한 줄의 문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원양어선 급구, 월급 300만 원, 주택자금 2천만 원 즉시 제공. 당시 1만 노동자의 월급이 50만 원 남짓이던 시절 3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주택자금까지 즉시 제공한다니 그것은 벼랑 끝에 선 그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광고에 나온 대륙해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생각보다 허름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짙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실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성호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 친근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하러 오신 거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실장은 박성호의 거친 손을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랜 육체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기백이면 바다에서 금방 자리를 잡겠구먼. 힘든 일 하셨죠? 그럼 바다 일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월급이 300만 원이 맞느냐고, 주택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실장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인만 하면 오늘 바로 집으로 돈 보낼 수 있어요. 가족들 걱정 많으시죠? 실장은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도장 찍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다른 서류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오직 도장 찍을 것만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처가에 있을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도 두려웠고 무엇보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실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것이 어렸습니다. 그때 사무실 뒷문이 열리더니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사내 2명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들은 순식간에 그를 붙잡더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지갑, 그가 가진 모든 소지품이 빼앗겼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성호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한 사내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실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회사 소속입니다. 선급금 2천만 원을 받은 이상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배에서 내릴 수 없어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박성호는 그제야 자신이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원한 노예계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는 검은 승합차 뒷좌석에 처박혔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다른 남자 서너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박성호와 비슷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승합차는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만이 차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성호는 손목에 묶인 끈을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저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새벽녘 차는 부산의 외진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성호의 눈앞에는 녹슨 찰갑을 두른 채 흉물스럽게 떠있는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400톤급 어선 태양호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는 오래되어 보였고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그 배를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배에 오르는 순간 자신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권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그는 태양호의 녹슨 사다리를 타고 올랐습니다. 태양호는 1991년 12월 중순 부산항을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오른 지 이틀째 되던 날, 박성호를 포함한 신입선원 20명은 비좁은 선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만났던 실장과 사내들은 이미 작은 배를 타고 돌아갔고, 이제 배 위에는 선장과 갑판장,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배에서 일해온 고참 선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박성호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가 부산항의 마지막 보루인 오륙도를 지나던 순간이었습니다. 6개의 바위섬이 아침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다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갑판 위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 갑판으로 나와! 당장! 육지에서는 그나마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선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성호와 다른 신입 선원들이 갑판으로 올라가자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갑판장 신씨였습니다. 육지에서 볼 때는 그저 무뚝뚝해 보이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짐승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어. 갑판장의 고함에 선원들은 차가운 철판 위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12월의 바닷바람은 뼈를 내는 듯 차가웠고 철판에 닿은 무릎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갑판장은 쇠파이프로 철판을 탕탕 두드리며 천천히 선원들 앞을 걸었습니다. 그 뒤로 고참 선원 서너 명이 비슷하게 강목과 삽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아, 잘 들어. 여기서부터는 육지의 법이 통하지 않아. 갑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로 한 선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륙도를 지나는 순간부터 이 배는 내 왕국이야. 내가 곧 법이고 너희는 이제부터 인간이 아니라 배를 돌리는 소모품일 뿐이지. 알아들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선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갑판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파이프를 철판에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갑판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이 없으면 못 들은 걸로 알아. 그때 박성우 옆에 무릎 꿇고 있던 30대 초반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계약 조건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월급이랑 근무 조건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판장이 손짓을 하자 고참 선원 2명이 달려들어 그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뿌리쳤지만 고참 선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갑판 한가운데로 끌고 가더니 바닥에 내팽겼습니다. 계약 조건! 여기서 계약 따령하는 놈이 있네? 갑판장이 냉소를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군화를 신은 발로 남자의 가슴팍을 내리찍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판장은 계속해서 남자의 옆구리와 등을 밟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으악! 남자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에 거센 디젤 엔진 소리는 그 비명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겁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이 원천봉쇄된 거대한 수중 감옥이었습니다.
북타가 끝난 후 갑판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피 흘리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가고 싶으면 수영해서 가든지. 여기서는 일 못하는 놈이 병신이야. 그날 밤 배는 더욱 깊은 공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장은 조타실의 무전기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고 통신실 문에는 굵은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박성호는 선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